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조기술사 송의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난 2025년 2월 8일 시행한 건축구조기술사 시험 135회 기출문제 풀이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출문제 풀이를 저는 크게 이제 건축구조기술사는 5가지 파트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파트로 분류를 했고 각 문제별로 분류를 했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 분석을 별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했는데 별 하나짜리는 난이도 쉬욱, 별 두 개짜리는 중간, 세 개짜리는 어려움 거기다 이제 더해가지고요. 별 하나짜리는 자주 접하는 문제, 별 두 개짜리는 종종 접하는 문제, 이제 별 세 개짜리는 생소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를 어느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나는 자주 보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난이도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 파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파트는 크게 이제 이번에 전체 31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는데요. 좀 이론 문제들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먼저 1교시 4번 문제 보시면은 뭐 유한 요소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평면 응력 요소, 평면 변형률 요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죠. 이 평면 변형률 요소, 평면 응력 요소에 대한 뭐 적용 예를 제시하지요. 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라서 별 하나짜리 넣습니다. 이제 역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무보다는 뭐 이미 교재에 있고 어느 정도 역학에 대한 자신의 센스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교시 8번 문제는 별 3개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완전 탄소성 고동을 하는 단자해도 시스템 중에 이게 동력학 문제입니다. 동력학인데 소성이 결합된 반응 스펙트럼, 응답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해요. 예,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에 힌트가 있다고요. 문제 내용에 비탄성 반응 응답 스펙트럼 비탄성 반응 응답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중력 가속도에 비탄성 값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를 힌트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아주 제가 보기엔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캐치해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별 3개를 줬습니다.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번 문제입니다. 1교시 11번. 등분포 하중을 지지하는 강적골조에서 시점의 수평변을 구하시오. 아주 쉬운 문제죠, 이 문제도요. 뭐 좀 에너지법이 숙달되신 분들은 에너지법으로 푸셔도 되고, 제가 이거는 출제자는 왠지 저는 이제 정정구조이기 때문에 변이 일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1, 2, 3, 6, 8, 1, 6, 4, 8, 2, 4, 3, 8, 4분의 5 이런 거 이용해서 풀면 이거 한 2, 3분 만에 그냥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그냥 주는 문제가 되지 않나, 점수 주기 위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 하나 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교시 3번 문제인데요. 2교시 3번 문제 보시면 좌표계에서 정의된 사자유도의 평면 보호 요소에서 형상함수 구하고 가우스 적분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라고 했는데 아주 생소합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유한 요소를 공부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실무하신 분들도 또는 실무하신 분들이나 이제 학부 수준이나 또는 이제 좀 이런 수준에서는 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최소 석사에서 좀 연구 활동을 하셨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야 아주 쉽게,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생소한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3개를 줬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교시 5번 문제. 완전 합성 단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가 목재에서의 최대 인장 능력, 압축 능력, 강판 하단부에서 변형률인데 이거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공률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제 환산단면법 이용해서 풀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별 하나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엔 3교시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밑에 구하라는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치 이론과 하하치 이론을 둘 다 사용해서 소속 모멘트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보통은 그냥 소속 모멘트를 결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풀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로 다 풀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해서 미리 이제 겁먹고 안 푸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좀 손이 빠르거나 계산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5분, 30분 안에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두 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답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별 2개를 줬습니다. 자, 이런 소송 문제는 매회 나오니까요.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2번 문제. 케이블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케이블의 부피가 최소가 되는 처짐 H를 구하시오. 지금까지 봤던 케이블 문제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데 좀 특이한 센스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풀이 내용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렵고 지금까지 봤던 유형의 케이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저는 별 3개를 줬습니다. 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좀 올려야겠네요.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4번 문제. 자, I형 단면인데 I형 단면에서 단면 계수 S, 소송 계수 소송 단면 계수 Z, 그 다음에 항복 모멘트 MY, 소송 모멘트 MP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미 유사한 문제가 많이 기출됐죠. 예, 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중립축과 소송 중립축이 다르다. 이런 정도 조심하셔서 풀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형상계수까지도 물어보는데 형상계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형상계수까지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많이 이미 비슷한 유형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1개짜리 별 1를 줬습니다. 자, 다음은 4교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력하그 수치 해석 방법에서 중앙차분법을 이용한 명시적 방법을 설명하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역학으로 분류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동력학에 그냥 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력학 교재를 추천드리는 초프라 교수님 책 내용 보시면은 바로 그냥 그나마 좀 앞부분에 그냥 대놓고 중앙차분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과연 구조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겠느냐? 예, 보통은 우리가 뭐 응답 변이법이나 그냥 유사응답 해석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앙차분법을 쓸 일이 없어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수치 해석을 공부하시고 뭔가 연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나 좀 아니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예전에 학부 때 포트란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이거 중앙차분법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뭐 유마크 베타법도 해보고요. 얘는 저런 방법 이렇게 수치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면 알까 알지 않을까. 그런데 실무를 더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역학으로 분류를 했지만 실질적인 계산 문제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여기 별 3개, 4교시 1번은 별 3개짜리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2번 문제는요. 3가지 형태 구조 부재에 대한 PCR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모든 부재는 강체로 가정한다. 그래서 제 강의 커리큘럼 상에는 좌굴 파트에서의 리지드 부재, 강체 부재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는데 여러분들 운이 좀 없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보통 때 같으면 뭐 B 구조물이나 C 구조물, 운 좋으면 A 구조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PCR을 구하시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무래도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쉽게 내면 다 푸니까 구조물을 3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도 이걸 25분 내에 뭐 풀기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좀 빨리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문제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이제 뭐 평형방정식 이용한 방법과 에너지 방법 그래서 2가지로 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출제자는 평형방정식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3개나 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요. 열심히 했다면요. 저 같으면은 2가지 방법으로 다 답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는 이제 다 배포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 풀어서 답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더 좋은, 이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25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량이나 순발력에 따라서 좀 이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교시 2번 같은 경우에는 별 2개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0문제 나왔고 비중은 35%.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 시험 회차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역학 비중이 좀 많이 나왔다. 물론 이제 뭐 4교시 1번 같은 거 제외하면은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역학 문제만 다 맞췄어도 나머지 파트에서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60점은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별 3개짜리 못 푸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좀 커버를 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RC 파트입니다. RC 파트는 4문제가 출제됐고요. 각각 문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교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 1.4배 초과하는 경우, 이때 바닥판 구조를 통한 기둥의 하등 전달 방법, 그리고 1.4배 이하인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제가 일단 별 하나를 넣었어요. 좀 자주 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은 혹시나 물어볼지 몰라서 좀 저도 공부했던 파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주 접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근데 규정 보면은 딱 4가지 나와 있죠. 이제 1.4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가지 것을 따라라. 그다음에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치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치를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설집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시험 보기 직전에 좀 자신이 만들어놨던 서브노트나 기출문제 정리한 내용,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쉽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별 하나로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이제 1교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 상한 규정을 기술하고 상한 규정을 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계산 문제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한 규정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쉽게 보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비틀림을 잘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 전단 파트이긴 하는데, 이제 전단과 비틀림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전단과 비틀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봅니다, 이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암기를 하더라도 이런 기술하거나 규정을 둔 이유까지, 이유 별거 없긴 합니다. 과도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이제 그 전단 인장 파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상한 규정을 뒀다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좀 생소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별 2개로 체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단 비틀림, 저는 특히 비틀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난이도를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 3교시에는 없고요. 4교시 4번 문제에 또 철권 문제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철근 콘크리트 캔틸레버 보와 기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정착되어 있는데 기둥과 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주철근이 항복 상태에 도달했다 했을 때 각각 주철근의 정착 길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규정, 3가지 규정에 대해서 3가지 적정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 단서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수식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계산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계속 풀이 연습을 하셨거나 암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게 좀 답안이 좀 분분해요, 의견이. 그래서 좀 난이도는 그래도 좀 있었다 생각해서 별 2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몇 번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 4교시 5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지하층 외벽에 지지된 슬래브 외벽과 직각 방향으로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조 수축 균열이 외벽에 의한 구속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현장 조건에 의한 균열의 폭을 구하시오.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균열폭 구하는 문제인데 생소합니다. 균열폭 구하는 문제는 저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축 계산 산식까지, 규정에 의한 산식까지 이렇게 주어지긴 했지만은
쉽지 않은 문제, 별로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제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별 3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강구조 파트는 6문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1교시에 3문제, 2, 3, 4교시에 3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1교시 3번 문제. H형 강보의 수직 방향 집중하중 작용할 때 안전성 검토해야 되는 사항 설명하시오. 이건 뭐 규정 찾아보면은야 나와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이런 1교시 문제는 아무래도 좀 뭔가 외워서 암기해서 평상시에 이제 체득한 상태에서 써야 아무래도 유리한 건데, 뭐 직전에 바닥에서 써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생소하다 해가지고 좀 종종 나온다 생각해가지고 별 2개 책정을 했습니다. 자, 7번. 단순 지지된 H형 강보 쇠장비 변화에 따른 파괴 양상을 설명하시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계산 문제에서 당연히 계산 문제에서 계산만 풀 게 아니라 제 이제 수강생분들 같으면은 제가 답안지 한 번씩 검토하게 되면은요, 계산 문제에서 이 7번 내용까지 다 써주십니다. 써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마다 다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3가지 파트는 아니죠. 그 3가지 파트에 대해 쓰는 거, 이제 계산 문제를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쉬었다 해서 별 하나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요. 강구조 접합부 설계에서 부지의 소요 강도를 결정하는 2가지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강구조 교재 보면 도입부에 나오죠. 이 파트, 접합부 설계하는 파트에 대해서 강도 결정을 하면 그 2가지 도입부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문제, 이게 자주 접하긴 합니다. 자주 접하니까 쉽다는 건데 참 이제 반가워서 빨리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좀 1교시 문제들이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특히 강구조 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왔던, 언급됐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2교시로 넘어가면은요, 2교시 2번 문제. 자, 요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별 하나로 책정을 했더니 제 수강생분의 한 분 중에서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120회 이후로, 제 기억에는 120회 이후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목구조기술사를 먼저 취득하고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취득을 했는데, 토목구조기술사 취득할 때도 이제 토목에서는 이건 안 하는 파트긴 합니다. 근데 토목구조기술사 시험 할 때도 옆에서 이제 다른 스터디 하시는 분들, 건축 준비하시는 분들 하는 거 보고 어깨너머로 이제 자주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나중에 준비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고 그때 이렇게 스터디원들,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별 하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왔다, 또는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옛날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제집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파트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 하나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교시 6번 문제 보시면은요, 크레인 주행부에 크레인이 운행될 때 다음 구하시오. 크레인부의 주행부에 작용하는 휠로드, 설계 휠로드, 횡방향 수평력,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123회인가 출제가 됐었죠. 2회인지 3회인지 좀 헷갈리는데 3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최근에 나왔는데 비슷한 유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역학 풀듯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이제 뭐 대반지 발표할 때 처음에는 역학으로 분류를 했다가 이거 강구조 구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횡방향 수평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암기해서 해야 되죠. 몇 %가 들어가는지. 규정 보면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면 3번을 풀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원래 충격계수도 케이스에 따라서 어떨 때는 1.25, 어떨 때는 뭐 1.20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여기서 충격계수를 주어졌으니까 그냥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면 되는데, 3번 같으면은 몇 %가 횡방향 수평력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암기나 이런 규정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운 좋게 이제 찍어서 맞으면 다행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런 규정들 때문에 강구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역학적 지식이 탄탄히 받쳐준다면은 푸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서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학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공부 방법 말씀드릴 때 항상 역학을 먼저 하시고 철권 강구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역학을 하게 되면 이거 이론, 요 문제 푸는 풀이집 내용 보면 아, 이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규정대로 강구조 규정 보고 그냥 실무 그냥 이런 뭐 구조 계산서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학부터 여러분들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교시 6번 문제입니다. 자, 단층 철골조 공장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하고자 할 때 다음 답하시오. 자, 구조 1번이 구조 평면도와 지상층 구조 평면도와 지붕층 구조 평면도 작성하시오. 그다음에 기둥 주축, 큰보 기둥 접합부, 작은보 접합부, 퍼림 방향 표시하고 풍화중에 대한 횡력 저항 시스템을 XY 방향으로 나누어 도시하고 이유 설명하시오. 또 주기둥과 보조부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접합부를 도시하시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쪽으로 구조 계산서 작성하거나 실무하거나 도면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실무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저기 단독주택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단독 뭐 RC만 주로 했어, 사무실만 주로 했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플랜트만 자주 했어, 주로 했어,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실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막 손으로 그려보고 캐드로 그려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쓱쓱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돼서 별 3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근데 실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울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다, 이렇게 시간 내에 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좀 이제 실무 쪽으로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나 쉬운 거지 그 비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강구조 같으면은 6문제 나왔고요. 비중은 대략 18% 정도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내진 내풍 파트입니다. 4문제가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별 둘 하나 뭐 둘 하나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하나씩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번 문제. 내진 설계 기준에서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에서 지진 토합에 대해 다음 설명하시오. 지진 토합 산정의 기준면, 등가 정정법에 의한 지진 토합 산정 과정,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공부 많이 해 놓으십시오. 면접 때도 또 물어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면접에서 지진 토합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3가지를 다 머릿속에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워낙 이건 자주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2번 같으면은 쉬운데 1번은 사람 어떤 부분에 따라서 기준면 내가 이걸 어디서 봤지? 어느 거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지? 이렇게 잠깐 멘붕에 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별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2번은 너무 쉬워요. 근데 1번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내가 봤나? 어디지? 하고 2번 풀고 1번을 찍거나 아니면 나 이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쉽게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건축물 설계화 중에 따른 풍동시험의 종류와 실험 조건 설명하시오. 풍동시험의 종류는 여러분들 뭐 달달달 외우고 계시죠? 예, 뭐 환경시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제가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류와 실험 조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설계 자료나 해설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리도 많이 해놨고요. 면접에서도 종종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1 책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2교시로 넘어가면은요, 2교시에 있는 내진 내풍 기준에 또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내진 설계 범주 C와 D에 대한 구조 해석 방법과 지진화 중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아주 많이 보시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요. 실무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웬만한, 이거는 공통이죠. 모든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 드는데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 쓰겠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되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1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3교시 5번. 또 내진 설계 일반 및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에서 집안 분류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표를 외워야죠. S1부터 S6까지 6개의 집안 분류가 있는데 각각, 근데 이게 좀 단순 암기라
좀 그래 저 같으면 이제 과연 이걸 평상시에 내가 이걸 외우고 있을까? 예,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이제 시험 전에는 어떻게든 다 외웁니다. 저 같으면은 시험 보기 전에 전 범위를 제가 서브노트와 한 전 범위를 하루 전에는 한 바퀴 다 읽고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기억의 휘발성이 적은 상태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시험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쓰라가면은요, 이거 잠깐만 몇 미터지? 이제 그 간격마다 그 깊이마다 이제 지반 분류가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다른 거 도저히 내가 쓸 게 없다 하면은 이런 문제를 건드려야죠. 예, 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쉬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3교시 5번 문제는 별 하나 책정을 했고요. 내진 내품 같은 경우에는 4문제. 그래서 이제 전체 배점으로는 70점이고 퍼센트로는 12%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는 규정 실무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역학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구조기술사니까 당연히 규정과 실무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별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번 거는 좀 규정 실무 쪽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2번 문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을 제시하시오. 이거는 쉬운 문제죠. 예. 그리고 면접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자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야 뭐 이제 규정 바뀐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바뀐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한번 쓱 읽고 넘어가셨던 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요 키워드들이 들어갔으면은 웬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책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교시 5번 문제입니다.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설계 기준 프리캐스트. 예, 프리캐스트가 나왔어요. 생소한 파트입니다. 구조 설계 시 동등성 설계와 비동등성 설계를 설명하시오. 예, 규정을 봐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생소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별 3개를 줬습니다. 프리캐스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 3개를 줬고요.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설계 요구 사항에서 목구조 설계에서 수지가중 및 수평가중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시오. 아마 목구조를 하신 분들이면 쉽게 하셨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이제 목구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주변에 드물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별 3개를 줬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많은 분들이 제끼시지 않았을까, 제껴야 되는 3문제 중에 하나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 2교시로 넘어가세요. 2교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물 기둥 축소량 검토 시 고려사항 설계 재료 및 기초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컬럼 셔터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컬럼 셔터닝은 뭐 좀 다른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이미, 그리고 뭐 언급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설계, 재료, 시공 관점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각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난해하다. 컬럼 셔터닝은 이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시공 이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해서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교시 3번 문제입니다. 규정 실무 3번째 문제는요. 철근 콘크리트 다층 구조물의 전 2층 시공 시 콘크리트 2차에 걸쳐서 분할 타설 하고자 한다. 이때 1차 타설로 일정 기간 전가 시 여기서 동발이 문제가 됩니다. 동발이 바꾸어 세우기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순서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저는 이거 딱 보고 최근에 그 광주에서 일어난 그 붕괴 사고에 따른 다른 언급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저도 그 사고 대책 이제 사고 대책 해가지고 나온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제 동바리를 빨리 철거하는 바람에 붕괴가 됐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면은 쉽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별 2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붕괴 사고나 이런 주요 이슈가 구조기술사 관점에서 주요 이슈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뭐고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현재 대처 방안과 아니면 후속 대처 방안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평소에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래도 좀 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좀 사고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 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교시에는 이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4교시 3번 문제. 자, 건축물 설계화 중에서 평지붕 설화 중, 경사지붕 설화 중의 산정 과정을 설명하시오.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서 좀 써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암기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별 2개 책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붕 설계화 중 특히나 이제 지붕 설계하는 이런 쪽에 많이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생소할 수 있어서 좀 써야 될 내용들이 2가지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별 2개로 책정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4교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공동주택의 기준층 슬래브에 자재 인양구를 설치할 때 다음 설명하시오. 자,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 기준에 따라 슬라브 개구부 설치 시 구조 검토해야 될 사항. 철근 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구부는 어떻게 뚫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또 먼저 뚫느냐 나중에 뚫느냐 이런 경우에 각각 나눠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써야 되는데 이게 실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개구부 설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게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구조 감리 협력 시 자재 인양구 주변 배근 검측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건 또 이제 감리를 해보신 분들이면은야 이런 항목이 있었지 하겠는데 안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3개로 측정을 했습니다.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 실무 같으면 7문제 22.4%로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저는 이제 보통 역학 한 전체 문제 중에 30% 정도 나오면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 60점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할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이번에 뭐 35%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앙차분법 제외하고 또 좀 어려웠던 문제가 그 유한요소법 문제 있었죠. 형상함수를 구하라, N1 구하라 하는 그 문제 좀 제외한다 하면 대략 한 20% 중반 나올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좀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또 막 빡센 회차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뭔가 합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뭔가 이제 특출나게 한 분야만 내가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시험 이제 이런 분야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역학만 잘하겠다, 뭐 IC 가구조만 잘하겠다, 나는 아니다 규정 실무만 하겠다 한바트만 해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문제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일단 역학이 돼야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는데 쉽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를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별 하나, 둘, 3개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3개 중에 별 2개 정도 주고 정확히 한 1.5에서 1.8 정도 저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 30분에 걸쳐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좀 이번에 시험에 또 많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너무 내 공부한 거에서 너무 안 나와서 좀 낙담한다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차만 그런 겁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항상 모든 시험은 독립변수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차근차근 또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